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4일 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3월 1일이 금요일이었죠. 3일절 연결되어서 2일, 3일까지 연휴가 이어졌었는데요. 3월 1일이 연휴의 시작으로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3일절에 근본적인 뜻을 기리기보다는 연휴로 인식하고 좀 행사나 이런 것에 좀 소홀히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주말 연결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치욕적이었던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현재에 또 이르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고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전현주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베프의 추억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사건 사고와 함께 또 일제강점기 연결되어서 한번 짚어볼 만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총선 민생검증반에서는요. 여야의 공약과 정책들을 직접 검증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김민정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모시고 이 여야에서 내놓은 대학 등록금 관련 정책 어떻게 다른지 실효성은 있는 것들인지 이런 거 한번 살펴봅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현주 기자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3일절 때 어디 특별한 행사 같은 거 혹은 마음에 정화되는 그런 독특한 자기만의 뭔가 시간 가져봤습니까? 저는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군요. 자, 좀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임종석 실장,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동안에 공천 갈등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중성동 가압 관련해서 탈당도 시사하고 무소속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었고요. 주말 동안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국무총리와 함께 또 회동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불출마는 하되 탈당은 하는 것 쪽으로 혹은 이낙연 대표가 만들었던 세미래로 같이 또 합류하는 쪽으로 막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만 일단 공천 배제된 임종석 실장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이런 쪽으로 지금 속보가 나왔네요.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우리 영친이 분들이 원하시던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좀 지켜왔고 임종석 실장하고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도 주말 동안에 전달을 했던 걸로 얘기가 되는데 임종석 실장이 그래도 대승자 결단을 내리고 더 이상 분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내렸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지금 싸우고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좀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보여줘야 될 모습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더 후속되는 내용이 무엇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당장 연합뉴스에 나온 얘기로는 공천 배제된 임종석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어떤 내용으로 향후 일이 추진될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임종석 위원장이, 그러니까 실장님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도와서
민주당이 중성동갑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로도 조금 들리고 이번에는 좀 쉬고 다음을 좀 기대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판단이 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반면에 민주당을 또 탈당했던 사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영등포 갑에서 이번에 또 나온다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앞서 민주당 공관위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고 모멸감을 느낀다며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김 부의장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지난 1일 한동훈 위원장과의 만찬 회동을 언급하면서 한 위원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의장은 한 위원장이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치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김 부의장을 두고 채용비리 부분에서 소명하지 못하셨기에 50점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한 데 대해서 김영주가 0점이면 이재명은 마이너스 200점쯤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도 김 부의장은 균형 잡혀 있고 의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아주 좋다. 당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김 부의장은 영등포 갑에서 19대부터 21대 총선까지 내리 당선된 바 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에서 4명이 이곳 영등포 갑의 공천을 신청했지만 아직 공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김 부의장을 영등포 갑에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오히려 국민의힘 관계에 민주당으로서는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분이 무소속으로 그 동네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지금 최현일 영등포 구청장 출신이죠. 2018년부터 22년까지 구청장 했던 분이 여길 나오게 되면은 지금 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19, 20, 21 이렇게 지금 3선인가 4선인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같이 일했던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는 모양새가 돼서 겹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 쪽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4명의 예비 후보가 지금 있는데 그들 다 물리치고 그냥 전략공천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쨌든 뭐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더라도 민주당 편을 좀 가져가겠지만은 국민의힘 사람 따로 나오고 민주당 사람들끼리 뭐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표를 막 아주 갈라먹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낫습니다만은 지금 속보 나온 걸로 따져보게 되면은 정우택 그다음에 김재경, 김영주 의원이 신한은행 불법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아마 해명된 게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이 공관위에서는 0점 처리를 그 부분과 관련돼서 0점 처리했던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좀 이번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주말 사이 국민의힘의 공천 경선 결과가 발표됐었죠. 네, 어때까지는 국민의힘 공천이 좀 상대적으로 조용한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김건희 특검이 불발되고 이제 본색이 드러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분신소동이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장일 국민의힘 전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2일 공천 탈락에 반발해서 여의도 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장 전 위원장은 당사 앞에서 신호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15분가량 경찰과 대치한 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는데요. 다행히 경찰이 장 전 위원장의 옷에 붙은 불을 소화기로 즉각 진화해서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깨끗한 공천을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런 난장판 공천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노원갑 공천을 보면서 더 이상 피해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당사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장 전 위원장은 노원갑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 명단과 공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은 노원갑에서 김광수 전 서울시 의원, 김선규 한국사이버보안협회 회장, 현경병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3자 경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시스템을 정하고 시스템의 당대표로서 최소한 개입한다는 게 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고양정에서는 김현아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이 취소됐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보류 지역으로 번복됐다가 삼선 의원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이 우선 추천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경쟁력 조사에서 다른 후보자를 압도적으로 따돌린 자신을 빼놓고 일산의 기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우선 추천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고요.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고향이 굉장히 중요해서 당적으로 전략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찾아서 공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리 공천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분신을 2번이나 한다는 거는 좀 너무 끔찍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시스템 공천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계속 지금 원론적으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좀 너무너무 네, 좀 파장이 커질 것도 같고 한 번 했다고 했을 때도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2번이나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조금 충격입니다. 게다가 현역 불패 공천이었는데 김건희 특검 불발되자마자 곧바로 현역 의원 4명이나 지금 김현아 의원까지 해서 4명이나 탈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2차 경선 결과 영남권에서 현역 3명이 탈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 동래의 김희곤, 대구 중남의 임병헌, 경북 포항 나물릉의 김병욱 의원이 모두 패배한 건데요. 이 자리에 부산 동래에는 당직자 출신인 서지영 전 청와대 행정관, 대구 중남에는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 경북 포항 나물릉에서는 이상희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승리했습니다. 또 경남 창원 의창에서는 4선의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컷오프됐는데요. 김 의원은 낙동강벨트의 핵심지인 김해 갑으로 이동을 요청했었지만 공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는 현역 불패, 감동도 혁신도 없는 공천이다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현역 물갈이가 보수정당의 텃밭인 영남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일각에서는 영남 지역에서 현역 의원을 일부 물갈이함으로써 시스템 공천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남은 서울, 강남 등 상대적 우세 지역에서 국민 추천제 등 다양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감동 있는 공천을 이뤄내겠다라는 계산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이쪽 입장은 그렇습니다. 감동 있는 공천을 이뤄낸다? 그 위성정당들 윤곽에 드러났는데 그 모양새를 살펴보게 되면 별로 감동스럽지 않다는 게 많은 분들의 판단이었는데 어떻게 될지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의사총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여의도에 와가지고 어제 정말 큰 집회를 이뤘죠. 몇만 명이 모였는데요. 의사들이 이렇게 집단행동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정부도 마찬가지로 강대강의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더만요. 어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어제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 인근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진행됐습니다. 김태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이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인 추진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어서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과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 등은 의료비 폭증과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달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이렇게 전국 의사들이 모여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저지에 나섰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의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해 현재 정부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현재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증원 계획 자체는 불가피함을 재차 강조했고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정처분, 필요하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역대 정부에서 의료계와 약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의료계에서 불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는 약속한 바를 반드시 실행한다.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수 증언할 때는 변호사들은 다 반대했는데 교수들은 막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었죠. 교수 자리 늘어난다고. 근데 이 의사수 증언할 때는 의사들이 반대하고 교수님들도 다 반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의료계에서는 또 실습 같은 게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의사 선생님들은 면허 취소한다고 해도 시험 다시 보면 되지 뭐 걱정이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협상력이 달라지는 것도 같고
실제 의사수가 모자라는 것도 같고, 근데 의사수가 모자라는데 그것을 좀 점진적으로 해결해내려고 했던 기존의 정권하고 이 정권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났는지를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딱 절실히 좀 느껴졌으면 좋겠고,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이 방법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또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강대치가 계속이 됐는데 어쨌든 오늘이 의대 증원 신청 마감 날이죠. 네,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오늘까지 의대 증원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의료계는 대학 총장들에게 정부 수요조사에 답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증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서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정원 신청 마감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는데요. 교육부가 각 대학의 공문을 재차 4일 마감, 그러니까 오늘 마감으로 보내면서 오늘로써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신청이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보건복지부와 배정위원회를 꾸려서 최종 인원을 확정한 뒤 다음 달에는 대학의 정원 배정 결과를 안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학들이 변경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늦어도 5월 말까지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증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증원을 결정하더라도 현재 예산과 인력으로 어느 정도의 증원이 가능할지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당분간은 고민과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현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잠시 기다리시면 배프의 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산삼이 분양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한 툴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산양 산삼입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과 진배가 없습니다.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방에 담아내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합니다.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율을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도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1+1 이벤트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새해맞이 이벤트로 산삼향 가득한 산삼떡 3종 세트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전화 문의는 1666-1080, 네이버 검색 산삼 순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배프의 촉 코너 바로 진행해보죠.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있었던 보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춘천과 제주 등에서 불법 촬영 범죄를 반복적으로 일삼던 50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뭐 이런 건데요. 뭐 불법 촬영 범죄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새롭게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범죄를 왜 맨날 이렇게 걸리면서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갖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죄자는 사실 지난해 8월 제주하고 강원도에서 5차례에 걸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혐의 내용을 보면은 뭐 편의점에서 여성의 반바지, 원피스 입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고,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는데 사실은 뭐 미수에 그쳤지만은 원주에서는 또 편의점에서 뭐 40대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원주에서 불법 촬영을 했을 그때는 실제로는 경찰 조사를 앞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범행이 발각이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는 를 앞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범인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다.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2018년도에 이미 21차례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던 거예요. 21차례요? 예, 예. 2달 동안. 그래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가 끝난 다음에 2021년 9월에 또 범행을 저질러 갖고 그때는 또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번에 걸쳐서 전력이 있는데 문제는 이 3번째잖아요. 근데 왜 불구속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은 제주도에서 걸린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 놔둬버리니까 원주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그래서 사실은 이 재판부에서 도저히 그 뭐 선처를 뭐 호소했지만 받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법정 구속한 상태인 거죠. 사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이라든가 뭐 정보통신망 공고의 고지 이런 것도 다 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이 성폭력법에 의한 불법 촬영에 의한 그 범죄자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다는 이 사건이 대표적인 어떤 그 과정을 겪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과거에 어떤 그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것이 지난 상태에서는 불구속이라든 구속이라든 그런 거 없이 그냥 똑같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겠죠. 집행유예, 벌금형, 그 다음에 불구수사 상태로 하고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3월 2일 날 그 법원에서 이제 공고물로 올라온 그런 그렇죠, 예. 그 내용인데요. 제주도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1단독 판사님이 내린 판결에 대한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얘기였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냐면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에 제주시의 한 편의점 앞과 호텔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짧은 바지나 원피스 차림의 피해 여성들에게 남성이 접근을 합니다. 이 사람이 50대 후반인데요. 휴대전화로 치마 밑을, 우리가 보통 이제 휴대전화 들고 다니니까 요즘은 휴대전화를 네. 들고 다니는 여성들이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고 그냥 다니는 것처럼 해요. 아무 신경 안 쓰듯이. 그러니까 그걸로 치마 밑을 불법 촬영을 하면서 7번이나 몰카 촬영을 이제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 여성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고 난 다음에 경찰 조사를 이제 받으러 와라. 그러고 났는데 그러면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걸렸으니까 앞으로 조심해야지라고 하고 안 할 텐데 이 사람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도 계속 그런 짓을 또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경찰 조사를 불과 20일 앞둔 같은 해 8월 24일에도 한 편의점에서 또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 또 걸린 거예요. 그게 원주입니다. 이번에는 원주에서. 원주죠. 그러니까 네. 제주도에서 한번 7번이나 했던 게 걸려서 네. 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원주에서 또 걸린 거예요. 그렇죠. 편의점에서. 예, 조사 기간 중에. 네, 조사 기간 예, 예. 중에. 게다가 또 같은 해 9월 달에,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달이 더 된 정도에 이번에는 만취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또 걸리게 된 그건 거죠. 또 다른 범죄죠. 네, 예, 음주운전으로 걸린 범죄죠. 예. 거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2018년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21번이나 이와 유사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전력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봐주면 또 하고 봐주면 또 하고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니까 또 같은 짓을 반복하느냐. 이제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처음에 이런 성범죄, 특히 이제 몰카 범죄라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 첫 범죄 때 정확히 이 사람의 성도착 성향이라든가 성향을 평가해서 그 위험성에 따라서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경우는 대부분 지금 21차례에 걸쳐서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렇게 집행유예. 사실은 이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21차례나 심각하게 2달에나 있기 때문에
실형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집행유예가 돼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범죄에 대한 위화력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그 뒤에 바로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범죄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법 촬영을 끊임없이 반복해도 결과적으로 처벌도 제대로 안 받고 그렇죠. 그냥 사회로 계속 내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해도 별 문제 없네 예. 하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짓을 벌인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피해자들한테 일종의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합의를 종용하거나 직접 가서 또 합의를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상태 때문에 실제로 이 피해자들은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라는 거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불법 촬영물을 촬영해서 뭐 합니까? 그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팝니까? 뭡니까? 보통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회 부분은 이 다크웹 같은 데서 팝니다. 아.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화폐 단위가 됩니다. 화폐 단위가 예. 요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 사이에 일종의 신분증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어허. 나도 그런 형태가 되니까 공유하는 집단의 하나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네. 더 자극적인 상태의 것이라고 하면 그들 중에서 계급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순이라고 계급이라고 해서 높아지면 그들 집단 내에서 일정 정도 우위를 지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 조건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범죄를 반복하는데 이거를 조사하는 경찰이라든가 이거를 재판하는 분들이 이들의 심리 상태에서 전혀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후발적으로 호기심에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들과 한두 시간 정도 제가 면담하는 거 한번 그 동영상이라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떤 심리적인 구조를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은 분명히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그냥 됩니다. 근데 그 법적인 처벌 끝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관음증이 그 기재에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관음 도착, 관음 장애 같은 형태가 기본 존재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몇 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최소한 2, 3년 이상의 집중 치료를 받으면 그나마 좀 각성이 좀 줄어들지만은 실제로는 치료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정도의 나이, 50대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50대 후반이에요, 이 사람이. 59세라고 알려져 있는데, 솔직히 걸린 게 이번에 뭐 20몇 번 한 게 걸리긴 했지만, 이 나이에 이렇게 걸렸다는 거는 젊었을 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걸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걸렸어 이런 거지.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수사할 때는 애초에 20년 전까지도 다 뒤집니다. 싹 다 뒤집니다. 물론 영장이 없이 SNS나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내죠. 아니, 왜 이랬대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조사를 안 해요? 조사를 안 했으니까. 왜요? 왜 물어보고 조사해야죠. 안 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사기관에서 안 하는 걸. 이 사람 직업이 뭐래요? 가족관계도 있대요? 그것도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가족관계가 정상적이라는 것까지는 알려졌습니다. 정상적인 가족관계인데 네. 이따위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보통 이제 인셀 범죄라고 생각하시는 게지만 불법 촬영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불법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셀 범죄라든가 희귀꼬머리들이 공격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주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이런 자기와 같은 범죄자로부터 이런 범행을 당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나 보죠? 그걸 하면 하겠습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그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집단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N번방이라든가. 그렇죠. 근데 물어보게 되면 돈 때문에 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이제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돈 때문에 했다 그러면 돈 때문에 했다 그러면 단 성향 이상 성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주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돈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궁박 때문에 했다라는 쪽으로 빼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향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갈지를 얘네들은 결정을 합니다. N번방 사건이 그때 터졌을 때도 엄청나게 반향이 있었었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고 말들은 되게 많았는데 그 위에 뭐 달라진 게 있나요? 글쎄요.
법은 좀 몇 가지 강화가 됐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 종합적으로 대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도 저한테 이제 어떤 메일이나 이런 걸로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오는 건 뭐냐면은 개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슨 뜻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국에 있는 서버에 그런데 이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잘 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오히려 지방청이라는 걸로 튕겨져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일적으로 넘겨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개별 사건 처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접수를 안 받거나 뭐 안 받는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상태죠. 그럼 뭐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해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수사기관이.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뭐 뭘 해줘야지 해결을. 제가 수사기관에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수사기관이 있었던 분이고 예, 그쪽 예.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뭔가 방법을 그러니까 이제 마련해줘야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러죠. 이건 명확히 주무부처가 있고 지방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 성착취물 삭제까지도 가는 하나의 패키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작동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데요. 또 그 우울증 갤러리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겔? 전 사실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우울증 갤러리라는 게 예. 있다는 거예요. 뭐 DC 인사이드 DC 인사이드 알죠? 대표죠. 예. 예. 거기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 거기에 이제 상담을 하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그 여성분들이나 이런 그 내가 좀 힘들어갖고 자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을 마치 상담해 주는 것처럼 꼬여냅니다. 꼬여내갖고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이제 이런 걸 하다가 하나의 어떤 라포를 만든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오프라인 공간으로 유도를 합니다. 네. 거기서 뭘 하냐면 이제 자살을 하라 그러죠. 왜 자살을 해요? 예, 그래서 그걸 찍습니다. 동영상으로. 왜 자살을 하라 그래요? 그 동영상을 팔아먹으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방동 폐매들이 걸린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런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우겔 안에는.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울겔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일종의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집단 범죄 방식이 이건 관음증이기도 하고 일종의 자살하는 장면을 찍고 그것을 유통시키는 또 하나의 구조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자살 방조죄 이런 거 다 되는데 다 범죄인데. 되죠. 되는데 네. 문제는 얘들이 아주 영악해 갖고 네. 걸리면 술을 먹습니다. 누가요? 그 찍은 애들이. 그래서 자기는 장난이었다? 술을 먹은 상태에서 했다고.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찍을 때는 정상이었는데 그 시간 다음에 술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술 먹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아니면 그것을 이제 그렇게 돼버립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을 보통의 법률가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이해 못 하겠네요. 그렇죠. 이해 못 해. 근데 네. 이들이 이 특정한 집단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찰청에서도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접근을 하고 지난번에 대방동 폐매들을 잡은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아주 제한적으로 잡았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요즘에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그 딥페이크? 예. 이 딥페이크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그런 종류의 범죄 내지는 민망한 행동을 한 것처럼 꾸며내는 거가 많잖아요. 사실 유명인들 말고 이제 보통 일반인들도 그렇게 한 그렇죠. 것처럼 지인 해요. 능력이라고 예,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성착취물에 신체가 있고 네. 거기에 지인의 얼굴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이 얼굴을 연예인들도 가진 막 나오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네. 연예인들은 일정 정도 뭐 보호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그게 한참 돌아다닌 다음에야 그렇죠. 캐치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몰라. 본인 본인 얼굴에 모르죠. 그게 예. 사용된 거를. 근데 얘기가 들어오죠. 너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되면 그때는 이미 다 퍼진 부분입니다. 뭐 최근에는 윤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이 퍼지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 외국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사람들이 네. 그 타겟이 되기도 했고 뭐
지금 말하는 바이든 대통령도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게 이제 AI로 여학생 수십 명의 나치의 이미지에다 얼굴을 붙잡고 하는 건 지금 거의 뭐 지금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끔찍한데요. 예, 예. 이렇게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이게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왜 수사 당국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나요? 2020년 관련 법이 개정됐죠. 허위 영상물 배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에 따라 특정인 얼굴 신체 음성을 성적 수치심에 유발하는 형태로 가공할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으로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같이 공조가 되지 않으면은 수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린 네. 우리나라의 피해자들이 신고하는 데가 개별 경찰서입니다. 네. 근데 개별 경찰서 단위에서 이걸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청에서 모아서 해야 되는데 네. 이걸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조금 빠른 상태에 집중된 수사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헛바퀴만 돌고 있는 상태. 이게 이제 법은 있는데 처벌하는 방법의 수사의 문제가 네. 존재한다는 거죠. 자, 어떤 점에 좀 보완이 필요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첫 번째 국제적인 공조 그리고 국제적인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별도의 수사팀이 존재해야 되고 그걸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패키지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조 말고는요? 어떤 거? 공조하고 별도 수사팀 만들고 예. 정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죠. 접근해야 된다? 피해자들이 공이 말하는 것들이 그겁니다. 내가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될지 모르고 이거를 삭제해 준다고 하는데 이걸 뺑뺑이 몇 번 돌다 보면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네. 그걸 할 수 있게끔 계속 정부에서 말은 하지만 실제 현실화되는 건 많이 없다. 부분이 있는 거죠. 둥이 야찌님이 윤석열 대통령 거는 딥페이크가 아니라 짜깁기 영상입니다. 이러네요. 아, 예. 예. 딥페이크도 저번에 있었던 것 같고 예, 예. 짜깁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버전이 많은 것 예.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방심위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는 짜깁기 영상 가지고 가짜 영상입니다. 가짜 인터뷰입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번에 3.1절이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정권이 너무 이 언론 통제를 심하게 해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말을 하면 안 걸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 찬양하는 거 말고는 그냥 다 입을 틀어막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꼬투리 잡혀가지고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고 3.1절이 됐는데도 이거는 되는지 이건 되지 않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프레시안에서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 프레시안 기사가 김재명이라고 하는 국제분쟁 전문 기자가 쓴 건데요. 3월 2일 날 5시 3분에 올라온 오후 5시 3분에 올라온 기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기자가 쓴 거는 제목이 이겁니다. 마루타 100% 사망케 한 악마 의사. 말피를 뽑아서 인간에 주사했더니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마루타 731 부대는 많이 알죠. 731 부대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운영했던 부대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다 잡아가가지고 지네 맘대로 세균도 집어넣었다가 뭐도 했다가 해가지고 경성 크리처 같은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영화 경성 크리처. 경성 크리처 같은 방식으로 은밀하게 생체 실험을 해서 우리 그 윤동주 씨도 막 이렇게 피혐자였다고 얘기도 그렇죠. 하고 막 그러죠. 어쨌든 이제 그런 실험을 했었었고 그게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큰 문제가 됐는데 알려지지 않았던 100부대라고 하는 100 부대라고 하는 부대도 있었다. 이제 이게 바로 이 프레시안에 나온 기사의 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레시안에서 나온 이 기사를 하나 3.1절을 맞이해서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너무 잔인한 이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때 마루타 생체 실험했던 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거였는데 해방을 시키러 왔던 그 미국 사람들도 이걸로 눈 감아주고 넘어간 그 건이 하나 있어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건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일본 만주 관동군에서 네. 마루타 생체 실험을 했는데 세균전 부대입니다. 이시시로라고 하는 네. 군이 중장, 군이 소장 뭐였는데 실제로 이 731 부대 말고도 몇몇 부대가 더 있었다. 왜냐하면 731 부대는 이제 실제로 그 미국이 조사한 바에서 미국 조사를 왜 그러냐면 전범 재판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미국이 전범 재판을
일정 포기했다? 아니면은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좌천시키면서 그 책임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자신들이 그냥 가지고 이걸 묻어버렸다. 정확히 말하면 세균전의 책임자들은 하나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전의 책임자들을 엄격하게 그러니까 과를 딱 확인하고 처벌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들을 봐줬다. 왜? 거기서 나온 자료를 자기네가 입수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할 때 혹시 그 비가열 제제 혈우병 문제가 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 녹십자에서 문제가 됐던 건데 네. 사실 일본 의학계에 상당히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실제로 일본 세균전의 그 전범들이었다. 네, 맞아요. 그죠? 네. 그 기억은 여러분 검색하면 나오실 겁니다. 그때 네.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냐면 비가열 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 피에서 혈우병 약을 뽑아내는데 거기에 제대로 된 처방을 안 해갖고 환자들한테 투여해갖고 이게 에이즈를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책임자가 사실은 세균전 책임자였다. 그러니까 일본에 적지 않은 의학계의 거두들이 걸려 있었는데 일본도 쉬쉬거고 지금 사실은 이 일본 관동군 731 부대와 관련된 자들이 사실 현대에도 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731 부대에서 도대체 뭘 했는지, 731 부대 말고 100 부대에서도 도대체 뭘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지금에서야 이제 우리나라에 좀 생각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런 사학자들이 찾아내고 있는데, 네. 그럼 그 수십 년 동안 뭐 했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 이전에. 맞아요. 우리 정부는 뭐 했냐 이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끝난 일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노영희 변호사께서 이걸 가지고 오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철업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이 일본 사람들이 패망을 하고 가면서 어떻게 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그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대체 천인공노할 그런 실험을 한 게 걸렸는데 그 인간들이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인두껍을 쓰고 할 수 없는 그 행동을 한 게 걸렸어요. 그러면 그 해방군의 미국 사람들이 뭐 어쨌든 연합군이든 와서 그걸 봤으면 전범들이 한 나쁜 행동을 일일이 밝혀가지고 그들을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를 그 기록을 과학 자료라고 의학 자료라고 야 우리만 줘 우리가 볼게 대신 너네 봐줄게 이러면서 마치 말에 대한 연구를 한 자료인 것처럼 둔갑시켜가지고 그 자료를 자기네가 인마이 포켓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방역 자료 만든 것처럼 위장을 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아무 문제 없이. 네. 그래서 이제 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게. 일본의 의학과 화학 기업들이 상당히 전범 기업이 많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너무 끔찍해요. 제가 이제 화학과를 졸업했고 저희 학번 때를 가르친 사람들이 일본에서 화학 교육을 받은 교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양반들이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의학 부분에서 왜 이제 사실은 숨겨진 사실들이 있죠. 일본의 의학계와 화학계가 사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죠. 사실 식민지의 이런 생체 실험을 통해서 얻은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의 일본의 번영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가져갔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것이 파헤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의 역사는 전 반복된다고 보고 지금도 식민의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 끔찍하고 인간의 존엄이니 뭐니 정의니 이런 게 얼마나 하찮고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건지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습니다. 3.1절인데도 3.1절에 대한 얘기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대통령 축사는 그 모양 그 꼴이고 오로지 공천 얘기만 난무하고 철원님 말한 것처럼 패망하고 미국의 실험자를 넘기고 그 사람들은 또 살아나가고 미국 사람들이야 자기네 나라 국민이 당한 게 아니니까 함부로 하고 네 3일절이었는데 제가 불법 촬영 얘기나 하고 완전 이런 것보다도 더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해서 그냥 제가 하나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베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쉬고 좀 안 좋습니다. 네, 양해 많이 부탁드리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또 우리
총선 민생 검증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게. 걱정 마세요. 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이야기했죠. 야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포퓰리즘이다 지적됐습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이 된 것에 맞춰서 오늘은요, 대학 등록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진걸 민생연구소장과 함께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김민정 집행위원장 모시고 이 두 당의 정책, 학자금 관련 얘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집행위원장님? 네. 지금 대학생이신 거예요? 네네, 대학생입니다.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정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년째. 그럼 지금 3학생입니까? 3학년입니까? 4학년이에요. 4학년? 네. 우리 전국 대학생 학생회 네트워크는 줄여서 전대넷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애청자들 이제 연식이 드러날 텐데, 댓글 보면. 아, 구국에 강철되어 전대협이 생각나는 사람들은 80년대, 이제 90년대 초반. 나 그거 생각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92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도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네, 그때 막 죽고 싸웠죠. 다쳤는데, 그거 외면해놓고 반성도 없이 있지도 않은 운동권 특혜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정치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와 미래 문제만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대협 다음에 생활학문 투쟁 공동체 한총련이 한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반값 등록금 투쟁할 때는 한대련이었어요. 당시 조직이. 한국대학생연합. 근데 뭐, 이래 학생이나 학생운동이 잘 되다고도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잠하다가 최근엔 정말 저는 우리 전국 대학생 학생의 네트워크 전대넷 분들이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많은 선배들이나 학부모들이 응원해 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300만 대학생들의 희망, 전대넷. 그러니까 전국 대학 학생 네트워크가 언제부터 있는 이 조직인 거예요? 아, 저희는 2017년에 이제 조금 준비를 하고 2019년에 정식 발족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8년 차. 올해가 8년 됐어요. 8년째 활동하고 네네. 있다. 그러면 소기에 성과가 있었나요? 네? 성과가 있었어요? 저희가 일단은 딱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여서 좀 학교 내에 여러 회의체가 필요하다 해서 뭐 등록금 심의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 같은 학생들과 함께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고, 또 이제 입학금이 폐지됐었잖아요. 그때 초반에 전대넷 준비하시던 분들이 입학금 폐지부터 시작을 해서 전대넷이라는 연대체를 다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등록금 반환 때 다시 이제 행진도 하고 뭐 저희 삼보일배도 하면서 이제 추경 예산 2천억 정도를 이제 따내는 성과가 있었고. 2천억이나? 네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생활비 문제가 좀 너무 심해서 대학가의 1,000원의 안침밥이 확대되는 그런 좀 의제들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지금 활동하던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학교도 못 가고 사실은 등록금을 내는 게 너무 아깝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런 기간 동안에도 활동을 좀 했습니까? 그러면은? 네, 제가 2021년에 총학생회장을 했었어가지고 그때는 전대넷에 이제 가입단위 회장으로 이제 같이 등록금 반환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다가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집행위원장 하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연대체는 온라인으로 좀 활동을 했었어요. 우리 이거 하나만 소개드리면요. 전대넷이랑 제가 예전에 있었던 참여연대, 지금 일하는 민생경제연구소, 우리 반값등 국민부모들이 그때 노력을 해서요. 일단 문재인 정부 때 입학금은 전격 폐지됐습니다. 아, 많은 입학금이 애청자들이나 없어요? 학부모님들께서 입학금도 100만 원 안팎까지 뛰어올랐거든요. 그게 전격 없어졌다가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거죠. 잘했네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전대넷 두 번째 한 게 코로나 때 수업을 못 들으니까 일부 수업료를 반환해라. 상가임대를 깎아주는 것처럼. 근데 그건 참 대학들이 끝까지 거부해가지고 잘 안 됐네. 그래도 전대넷이 소송도 하고 공정에 막 여러 노력을 해서 각 대학마다 10만 원에서 뭐 3, 40만 원 이렇게 일부, 정말 극히 일부를 그래도 환불해 준 일이 있습니다. 수업도 안 되고 도서관도 못 쓰고 학생의 학회 동아리 다 마비됐는데 등록금 그대로 받은 건 굉장히 저는 지금도 매우 비양심적 처사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전국 17개 대학에서 등록금을 인상했었고 더불어 대학 총장 대상 설문에서 70%의 대학들이 2년 내로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라고 밝혀가지고 사실은 조금 긴장을 했었었는데 대학생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반대 운동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대학생들 생활비 너무 많이 든다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많이 열심히 좀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활동을 해왔던 게 바로 이제 대학 학생의 네트워크 여기서 이제 그런 활동을 했었었고 2,000억도 따왔고 1,000원에 조식을 1,000원에 해주는 그런 거였죠. 그런 활동도 했고 소기의 성과도 좀 어느 정도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그렇다면 이제 학자금을 또 어떻게 좀 이제 제일 큰 덩어리의 돈은 학자금일 테니까 학자금은 또 어떻게 그럼 마련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좀 융통해줄 수 있는 건지 영향받을 건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학자금에 대한 영친이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사이트 가졌습니다. 안 소장님께서 이 내용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그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포를 하잖아요. 네. 굉장히 저도 유용하게 봤는데요. 현재 국공립대 수준으로 학기당 200만 원대, 이제 등록금이 얼마면 적당하냐. 그러니까 26%. 국공립 수준도 비싸다. 100만 원대 해야 된다. 13%. 현행 사립대 400만에서 500만 원대에서 장학금 당연 확대 5%. 그러니까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대책이 안 된다. 왜냐하면 등록금 너무 비싸니까. 네.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라는 말 기억나시고 나머지 교육비 생활비까지 하면 1년에 2,000만 원 안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4학년을 졸업하면 1억 정도가 드는 거로 대학교연구소나 민간 연구기관의 조사도 있었습니다. 야.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유럽 일부 국가처럼 무상교육 실시가 55%. 이건 이재명 대표도 이제 대학 교육도 무상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출생 대책 이야기할 때요. 이게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교육은 정말 R&D와 교육은 아낌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반영되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1,000명이 넘는 분들이 포를 해주셨고 고맙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전대넷이나 저희들이 일하는 민생경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럽처럼 아예 등록금 받지 말아달라. 이게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거네요. 저도 등록금을 많이 내는 부모로서 이게 매우 이렇게 와닿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국공립 수준으로 조금 내려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등록금 인하 요구 이렇게 거센 걸 보니까 등록금이 왜 비싼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라고 했는데 이게 등록금뿐만 아니라 나머지 교육비, 생활비 또 일부 교재비까지 하면요. 1년에 교육비가 2,000만 원 안팎이 됩니다. 일단 거기에다가 평균 등록금 얼마예요? 평균 등록금은 사립대 평균은 732만 원쯤 됩니다. 근데 이게 지방대학 사립대까지 포함돼서 또는 등록금 비교적 저렴한 일부 군소대학교 포함돼서 732만 원이지 지금 애청자들께서 그것밖에 안 되고 그러시고 왜냐하면 이제 서울 수도권에 우리 대학들이 많이 몰려있잖아요. 그런 데는 대부분 1,000만 원 안팎입니다. 거기에다가 네. 각종 내는 비용 많습니다. 뭐 학생비도 내야 되죠. 뭐 추가 교재비도 있죠. 뭐 동아리 활동하면 동아리비도 내야 되죠. 뭐 그다음에
우리 식대, 오죽하면 밥 먹기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1,000원의 학식이 도입이 됐겠습니까? 학생들이 계속 요구해가지고 특히 어학연수라든지 해외연수 같은 게 있는 경우는 1년에 뭐 2, 3천만 원도 드는 거죠. 그래서 총 졸업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육연구소라 우리나라 민간 연구소 중에 아주 권위 있는 연구소였는데 대학생 1인당 1억 안팎이 드는 거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출생과 그다음에 이렇게 그 가난한 집 학생들은 대학을 포기하게 돼서 사회로 나는 출발선에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그런 원인으로도 지금 지목이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32만 6천 원이고 국공립대 평균은 394만 1천 원이니까 사립대하고 국공립대하고 차이가 340만 원 정도가 난단 말이죠. 아유 공부 잘해가지고 국공립대 가야 되겠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본인은 무슨 대학교 다녀요? 국공립대 다녀요? 사립대 다녀요? 저는 서울교대 국공립대. 서울교대? 야 엄마가 다행이네요. 사립대가 2배 정도 비싸죠. 그러네요. 근데 의학 계열이 가장 비쌌대요. 거의 네, 한 맞습니다. 1,000만 원 들어가고 공대가 또한 743만 원 정도 들어가고 예체능계도 735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건데 의학계열보다 더 비싼 과도 있어요. 어디요? 일부 대학이 있는 국제학부는요. 정말 의학계열 못지않게 또는 국제학부? 의학계열보다 더 비싼 뭐 1년 등록금이 뭐 1,500만 안팎이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예, 내요? 예. 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 평균은 정말 등록금이 작은 대학까지 있다 보니까 착시를 주는 겁니다. 그러네. 실제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서울 수도권에 주요 대학들이 있잖아요. 많이들 또 오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지방에도 좀 유명한 사립대도 있잖아요. 네. 다 등록금 1,000만 원 안팎은 낸다니까. 그러면 장학금은 많이 줘요? 장학금은 제가 이 통계 보고 웃겼는데 2020년 기준으로 359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등록금 대비 재학생이 낸다는 장학금률이 54.3% 나와요. 와, 그럼 우리나라 대학생이 현재 재적 이렇게 대학생으로는 한 300만이고 실제 매 학기 등록한 학생 한 200만 원씩 10만쯤 되는데 야, 53% 장학금 받아 이건 완전히 착각인 게 착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등록금 장학금을 한 푼 못 받는 학생이 50%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빼고 우리 애들이 그래요. 장학금 한 번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장학금 받는 학생들만 평균으로 하면 장학금 받는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대출 제가 투쟁을 해가지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국가장학금 예산이나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고 국가장학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받는 학생의 반값 등록금 맞죠. 하지만 등록금 못 받는 50%의 대학생이 있다. 그 문제를 뺀 통계다. 이게 제일 이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대학교들이 등록금을 또 많이 올리겠다고 지금 내놨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립대 중에서 14%가 등록금을 인상을 했고요. 근데 이게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5%까지 인상이 되어서 정말 평균적으로 한 학기에 2, 3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부산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돈이 없는데 일단 올린 다음에 학생들한테 돌려주겠다 했는데 이번에 또 올린 2년 연속 올린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총선 끝나고 더 많은 학교들이 올리지 않겠냐.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 그 대학 총장들 대상으로 했었던 그 설문조사에서 70%가 내년에 또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게 있어서 내년 인상률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올리기만 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올해 올릴 것 같아서 계속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인상 반대를 하면서도 총선 직전이니까 좀 막히는 게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수도권 대학들은 당장은 인상하지 않았지만 뭐 회의체에서 학생애들한테 근데 진짜 등록금 올려야 한다. 계속 뭐 밑밥을 깐다든지 약간 그런 얘기들은 학교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들이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또 한편 학교 입장에서 보자면 워낙 물가도 많이 오르고 네네. 또 교직원들 교직원들 인건비 좀 올랐죠. 인건비도 올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등록금 올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2010년, 11년도에 반값 등록금 투쟁할 때 만들어진 제도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입니다. 등록금은 시장에 무조건 맡겨놔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물가 인상률 곱하기 1.5배 이상 못 올리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최근에 물가가 너무 뛰니까 어쩔 수 없이 인상하겠다고 막 이제 나오는 건데
저는 대학들의 그런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대학 재정이 열악해지면 그걸 학생 학부모들에게만 전가시키려고 하는 악습이 남아있는 겁니다. 당연히 대학은 공공재이고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고등교육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대학이 무상교육을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 개인이 출세하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는 면도 있겠지만 그 사회가 발전하는 데 핵심이기 때문에 무상교육을 하고 심지어 학생수당까지 주는 대학이 있습니다. 나라가 많습니다. 독일의 학생수당 이름이 바페크입니다.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도 가난한 집 학생들은 알바나 휴학을 반복하니까 사회에 나갔을 때 보니까 실력이 뒤처지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학생수당 줄 테니까 휴학이나 알바하지 말라고 아예 연구 장려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 대학이.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국가에게 요구해야 될 거 또는 기업들이나 동문들이나 지역사회에서 그 대학을 위해서 좀 더 기부해야 될 것들을 도외시한 다음에 물가 올랐으니까 학생 학부모들 이번에 10% 인상합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그게 14%의 대학이 이번에 등록금 인상을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상 최악의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등록금 만약에 1,000만 원이었는데 10%만 올려도 1,100만 원이 돼버리잖아요, 1년에. 이것은 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윤석열 정권이 그러면 자, 등록금 올리지 마라. 우리가 대학들이 모자란, 물가 인상률 때문에 대학들이 모자란 재정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교육 예산, R&D 예산 다 깎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들한테 전가하는 사태가 지금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국 4년제 대학 190개 교 중에서 26개 교가 학부 등록금을 14% 정도 이제 사립대가 특히 올리기로 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국가장학금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요. 국가장학금 2라고 보통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안 올려주면서 결과론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돈을 내라 이렇게 전가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국가장학금 2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뭔데 왜 이거를 안 올려주죠? 국가장학금 1유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돈인데 이제 만약에 그 반값 등록금 운동 이후로 등록금을 인상하면 우리 정부가 학교한테 국가장학금 2유형을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물가 상승률이 엄청 낮아가지고 등록금 인상을 하는 것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는 게 대학 입장에선 유리했던 거죠. 인상할 바에는 30억씩 받는 게 정부한테 받는 게 좋았는데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국가장학금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 인상을 하는 게 대학 입장에서 유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동결 그 유도 정책이 지금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고 이번에 조선대도 등록금을 인상을 했는데 국가장학금으로 30억 정도 받을 수 있다면 등록금 인상을 해서 60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등록금 인상을 선택했다라고 이제 언론에 밝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정부의 동결 유도 정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한 2년째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대학생들 입장이나 청년들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실효성이 있고 그래서 정부 정책에 따르는 게 훨씬 유리합니까? 등록금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정부 정책이 이제 사실 대학 입장에서도 그냥 등록금 인상해도 괜찮은 거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작용이 되는 거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등록금 올라가는구나 이제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등록금도 그냥 올라가는구나 좀 무뎌지고 체감을 못할 것 같은데? 네, 무뎌지고 좀 무기력해지는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주변 애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정부가 올리면 올리나 보다 나는 그냥 그래도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애초에 사실 뒤에도 얘기 나오지만은 학자금 대출이 너무 사실 일상화 됐잖아요. 그냥 내가 대학 사회에 들어가면 몇 천만 원의 빚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고 그냥 그 빚이 좀 늘어나는 거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윤석열 정부가 대학생의 80%까지 국가 장학금 지원하겠다 그래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학자금 대출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은 대부분 반대하죠. 우리 전대내에서 설문조사하면요 거의 다 90% 싫다고 그러죠, 당연히. 다 반대하고 다만 예전처럼 막 학생운동의 폭발적인 분위기는 지금 아니잖아요. 다들 각자 도생해야 되고 해야 될 일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께서. 그래서 흔히 말하는 데모를 거세게는 못하는 면이 있지만 다 반대하고 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을 강하게 통제하면 윤석열 정권은 막 압수했다고 하고 검찰 압제해서 다 강압적으로 하잖아요. 카이스트 학생 막 입틀 막 끌어내고 경찰로 연행도 하고. 근데 분위기가 대학들한테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14%나
스멀스멀 등록금 인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발표한 건 뭐냐면, 작년에 사실은 국가장학금 확대하겠다 그랬으면 진정성이 있죠. 11월, 12월에 확대했어요. 근데 지금 2월, 3월에 등록 시즌이잖아요. 이때 느닷없이 총선 앞두고 지금 국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대학생 중에 등록하는 대학생 한 205만 명, 10만 명 되는데 절반 정도 못 받는데 그걸 80%가 받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재원 마련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안 돼요, 어차피요. 그러니까 그래서 총선 앞두고 뻥을 친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자, 현재 중요한 제도는 국가가 장학금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네. 학자금은 대출해 주는 거고요. 네. 근데 이 대출 이자는 1.7%로 많이, 아까 제가 말씀한 문제점부터 떨어뜨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에서 국가 장학금이 100% 또는 90%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전체 등록금 1,000만 원에서 한 5, 600만 원 반값 등록금 이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평균은 3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는 거죠. 대상도 확대해야 되고 금액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상 확대는 이번에 방향으로는 맞게 나온 겁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없어서 뻥이다, 이렇게 저희는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대학생 집행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R&D 예산을 다 깎았습니다만은 이공계 석사들에게 80만 원, 박사들에게 110만 원을 꼭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구나, 내지는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좀 황당하죠. 왜냐하면 R&D 예산을 복구해달라고 계속 작년에 대학생들과 그 대학원생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끝까지 올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 설문조사도 했어가지고 R&D 대학생들이 엄청 분노하고 그랬던 걸 들었는데, 그때는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장학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니까 사실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뭔가 되게 장학금 같은 간접적인 유도 방법으로 하니까 이게 뭐 계속 이어질지도 모르겠고, 계속 돈이 없는 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책임 없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안 소장님, 네. 정부 정책이 결론적으로는 큰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총선에서 투표를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뭔가 본인들을 위한 뭔가 정책을 조금 펼친 듯한 느낌을 제가 보고 있는데, 지난해 야당 주도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원래 국회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거 반대했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해주게 되면은 이거 좋지 않냐 이러면서 일방 처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했었었는데, 야당에서 이거는 부자 감면, 초부자 감세하는 거하고 좀 비교해보게 되면은 서로 좀 안 맞는다 이러면서 좀 애매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학자금 대출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1.7%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취업 학자금 상환자료에서 취업해서 돈을 보면 학자금 갚는 제도가 도입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등록금 후불제입니다. 예전에 대학생 다녔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다만 이게 1.7%나 되는 이자가 1,000만 원, 2천만 원에 쌓이니까 원금이랑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되죠. 만약에 취업했는데 실업이 됐거나 또는 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도 이자를 납부하면 너무 큰 부담이 되니까 민주당이나 야당들이 그 이자를 완전히 무이자, 저희는 학자금은 완전히 무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금만 갚자는 건데 1.7% 이자를 잠시 유예해 주는 것을 국민의힘이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된, 실업 상태이거나 아니면 출산이라든지 이렇게 아예 소득이 없는 상태이거나 당연히 이자를 면제해 줄 수 있잖아요. 이건 도덕쟁이가 아니잖아요. 돈을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놀면서 빌린 돈이 아니라 공부하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빌린 돈인데 다 갚겠다는 겁니다. 평생 갚아야 돼, 학자금을요. 그렇죠. 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추정하는 거로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취업 후에. 실업 상태하고 출산이나 저소득 상태, 무소득 상태 때만 이자를 좀 면제해달라는 건데 그걸 반대했어요. 그거를 반대해서. 네, 그게 국민이 반대했는데. 국민이 반대해서 야당이 그냥 단독으로 통과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야당이 뭘 이야기했냐. 야,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라 해주면서 대학생 학부모들의 이 교육비 부담이 일부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냐는 강력한 비판했고, 대학생들이 비판했고요. 그래서 미국 이야기 나온 겁니다. 지금 얼마 전 뉴스 보셨으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미국에 학자금을
원금까지 탕감해 줍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아유. 계속 발표합니다. 예, 대학생 학부모들이 학점 빚에 너무 시달리면 사회 나와서도 그렇죠. 그늘이 지고 네. 소비를 줄여가지고 미국 경제 회복에 문제가 된다 해서 네. 내수 진작책, 그 다음에 서민 중산층 가정들의 가계 이익이 타겟책으로 그렇죠.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니까. 이건 자본주의 천국이랑 미국까지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이자 좀 깎아달라니까 아니 이자를 조금만 유예해달라는 것도 안 해주는 것이냐. 맞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무슨 갑자기 이공계 대학생들 장학금 엄청 주겠다 발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믿질 않는 그러니까 겁니다. 대비가 되는 건데. 돈도 없어요. 그리고 정확히 여러분 저는 왜 이게 뻥이라고 하냐면 돈이 없어요. 작년에 세수가 52조가 감소했고 올해는 더 감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국가장학금을 30%를 더 확대합니까? 50%에서 80% 이상. 거기에만 2, 3조가 들어요. 지난번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반대를 했었었고 이거 니네 포퓰리즘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어쨌든 밀어붙여가지고 통과는 이제 됐었습니다. 이걸 이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었죠. 이걸 가지고 서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가지고 청년 부담 경감이다라고 얘기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야당의 포퓰리즘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대통령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석사한테는 80만 원 주겠다, 박사한테는 110만 원 주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거는 뭐냐 이제 이러면서 서로 또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 좀 따뜻하다 그래야 될까? 1,000원 아침 학식 1,000원 아침 그거를 또 우리 김민정 집행위원장님이 이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했더니 프랜카드가 막 다 동네마다 붙었어요.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해냈습니다. 내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학생들이 해낸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근데 우리 동네에 프랜카드가 한 10개 붙었어요. 네. 우리가 해냈습니다. 국민의힘 뚜뚜뚜뚜. 그런 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그때 예산이 한 몇십억 편성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정부 예산에서 몇십억은 굉장히 작은 돈이잖아요. 근데 네. 그게 마치 정말 큰 돈을 우리가 네. 성심성의껏 한 것처럼 그렇게 플랜카드가 달려 있어서 되게 저도 같이 한 집행부 친구들 그리고 회장님들이랑 웃으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진짜 작년에 지금도 그렇지만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진짜 식비가 이제 기본 10,000원씩 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학식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도 꼴랑 조식만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상 네, 중식은 다 가격이 올랐거든요. 이젠 학식이 7,000~8,000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너무 비싸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2,500원, 맞아요. 500원 막 그랬죠. 네. 이제 그리고 대학이 돈이 없으니까 그걸 다 민간 기업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니까 계속 비싸지고 하는 상황에서 아침 정도 이제 안정화된 것으로 너무 생생되는 것이 조금 네. 근데 이것마저도 예산을 줄이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1,000원 학시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 3~4,000원 원가가 들잖아요. 중앙정부가 1,000원, 대학 당국이 1,000원, 학생이 1,000원 내면 이렇게 3,000원이 구성되죠. 이렇게 해서 겨우 유지됐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아침은 안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학생들도. 점심, 저녁이 더 중요하거든요. 생활비 절감을 하려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이라면 정부가 지자체랑도 뭐 매칭할 수도 있고 대학들도 조금 더 내놔라고 호소해가지고 점심, 저녁 정말 편안하게 부담 없이 우리 초중고 때 친환경 무상급식 했던 것처럼 우리 나라의 미래인 우리 대학생, 고등교육 학생들 제대로 밥 먹어라. 부담 없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침밥 조금 지원해놓고 안 먹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래놓고는 생생 내면 이건 참 저는 그러니까 계속 이 정권이 너무 국민들을 쉽게 기만하고 뻥을 함부로 친다. 이런 생각을 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학교 입장에서도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고 또 지역 그 경제는 좀 점점 위축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서 녹색정의당이 뭐 지역 대학은 무상교육을 좀 시켜주자 뭐 이런 또 대안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실비리 사학을 제외하고는 단계적으로 뭔가 좀 추진을 해봐야 된다. 지역의 거점 국립 대상인 대학을 육성을 해달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려면 또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계획이 짜여지지 않으면 또 하나만 하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책하시는 분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공청회도 열고 제대로 된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네. 일단은 등록금 인상이 내년에 너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도 좀 많은 대학생들이 같이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아직까지 정말 95% 이상이 등록금 인상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많은 힘 보태주시고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전국 대학 학생의 네트워크 전대협부터 쭉 우리 정말 학생들 대표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활동한 조직이 여전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 너무 고맙고 또 선배들이 더 함께 해야 되는데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등록금 1,000만 원에 1년 교육비 2,000만 원 안팎의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스스로부터 많은 학생들이 더 또 나서고 투쟁도 해야 된다는 것도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선배 또 학부모님들 다 같이 좀 연대해가지고 사실 이제는 우리도 유럽처럼 무상교육으로 가야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못 가는 청년들에게는 무상교육에 준하는 뭐 취업훈련 지원비라든지 교육연수비를 주면 그 형평성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 정도 충분히 예산이 된다. 그래서 이런 정권이 거짓말로 뻥치지 말고 그런 정책을 진지하게 여야가 합의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얘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입니다. 건강보험, 사랑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는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세요.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010-7611-3303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언제든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영친이 분들 특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에는요. 노반장이 진행하는 2부 뉴스인사 프라임이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시간입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되는 그런 시간이죠. 멤버십에 먼저 가입하시고 무료 구독 신청해 주시면 종이신문과 전자신문 무료 구독은 물론이고요.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강화교동 통통쌀 16kg 등을 저희가 먼저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특별 혜택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뉴스마트 무료 구독 신청하시고
특별 혜택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요. 방송 중에 소개도 해드리고 프로그램도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 여러분들 조회수 한번 보시면 알 텐데요. 막 많이들 좋습니다. 30만 넘는 것도 많고요. 또 이제 프로그램마다 또 주제마다 그날 얘기마다 조금씩 조회수가 달라지기도 하고 편차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지난 다음에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회원들에게는 즉시 서비스가 되고 회원 아니신 분들에게는 3일 후에 서비스가 되니까 그 때를 놓쳐가지고 조금 못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막 폭발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주말에 몰아가지고 한번 시간 날 때 쫙 몰아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돈 좀 쓰시고 보세요. 자, 뉴스인사 프라임 월요일 코너 일침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에 내려질 따끔한 일침 무슨 내용일지 김진애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항상 그냥 밝고 에너제틱하신 분이죠? 3월의 봄입니다. 참 그 의상이 독특해요. 잘 입으세요. 네, 세련되게. 스타일은 있습니다. 대신 명품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명품 같아 보여요, 뭐든지. 글쎄 말이에요. 저의 단점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는 별로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있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 안에 든 게 많아서.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저거 하는데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스타일에 좀 관심이 있었던 건 언니가 미대를 다녔는데 제가 왜 광장시장에 구조품 시장이 있죠. 네네. 지금은 빈티지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거기에 제가 단골이었어요. 거기 가서 빈티지를 고르고 입고 소화하는 거에서 저의 스타일을 좀 발견을 했죠. 요새도 애용합니다. 나한테 맞는 게 뭔가? 요새도 애용합니다. 그러면서 스카프, 그다음에 카라 있는 이 옷 이런 네. 거, 자켓. 네. 그리고 보통 이런 색깔, 이게 곤색이랑 이런 체크 이런 거가 좀 맞으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다 해요. 다만 이제 레이스 달린 건 안 하죠. 네. 우리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스타일리스트나 뭐 패션 쪽에 전문적인 식견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좀 특히 저에게 자 뉴스인사 프라임 오늘 한번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선거에 나가는 걸 확정을 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하고 이제 맞대결 하는데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악수를 청하면서 오셨군요. 드디어 오셨군요. 뭐 이랬더니 뭔 얘기예요? 서로 막 신경전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뭘 어떻게 봐요? 워낙 터줏대 감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인데 거기에 와서 어떻게 하든지 뭐 이름을 만들어서 이천수 선수를 끌고 다니면서 하는데 뭐 여기저기에서 뭐 좀 핀잔도 받고 근데 원희룡으로서는 도전자니까 여기저기에서 자꾸 설화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서 하는데 뭐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해요? 왜 정해졌어요? 아니 뭐 워낙 그쪽은 이제 그 민주당의 텃밭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좀 줄어든다 그러지만 그거는 여론조사의 왜곡 현상이기도 하고 다만 원희룡 선수도 일단 도전하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해보라는 응원은 보냅니다. 뭐 그거는 하지만 저는 원희룡 이른바 국토부 장관 시절에 그 김건희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 건에 관련돼서 했던 굉장히 공직자답지 않은 이 언행에 굉장히 실망했기 때문에 별로 뭐 공직자로서의 그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뭐 선수니까 선수는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어젠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45점 몇 %고 이 원희룡 지사가 41점 몇 %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이제 우위인 것으로는 나왔습니다. 근데 별로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도 얘기하는데 한 3월 중순 정도까지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조금 신경을 좀 덜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오히려 중도층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중도층의 향방만 본다? 중도층에서는 변경이 없어요.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거나 뭐
정당 선택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어제 뉴스 나온 거가 이런 게 있더구만요. 원희룡 장관이 아까 말씀하신 이천수 선수랑 같이 식당에 갔다 개항해서 이제 유세를 하려고 많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간 거겠죠. 이천수 식당과 함께 갔더니 소리가 난 테이블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밥맛 없다 이런 항의가 들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남성은 밥맛 없게 절로 가요. 그랬더니 원장관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이렇게 웃으면서 떠났어요. 그랬더니 남성 그 식탁에 앉아있던 남성이 사장님한테 사장님 아무나 좀 드리지 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민망할 텐데 어쨌든 원장관은 그래도 호기롭게 아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옆 테이블에 가서 또 원장관이 악수합시다. 이렇게 거기 앉아있던 여성분한테 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악수를 청했더니 이 여성분이 또 악수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이래서 거절을 했대요. 그 원장관이 아유 민주당원이라도 악수할 수 있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아유 밥맛 없어요. 절로 가요. 그리고 왜 이런 사람 받아요. 그리고 악수하려고 그러니까 아유 악수도 싫어요. 이러고 정말 좀 민망했을 것 같아요. 선거운동 현장에서는 그렇게 유권자들은 어떤 말이든지 하실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미움과 그다음에 혐오와 어떤 데 증오까지도 표현하시고 실망과 이천수 선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을 표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천수 선수는 예전에 그 민주당 송영길 또 국회의원을 지지하고 그랬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래서 근데 저는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요새 뭐 이렇게 아직 예비 선거 운동인데 그렇게 이천수 선수를 갖다 끌고 다니는 건지 그거는 좀 자존심도 없는지 좀 그거는 좀 어색하긴 한데 오히려 본선거 때 마이크를 잡게 하거나 이러는 게 좋은데 매일매일 시장 가는데 식당 가는데 이천수 선수도 대동하고 다니는 거는 아니 그거는 무슨 뭐 그거 완전히 그냥 자원봉사인데 조금 좀 어색해 보이는데 그런 일들이 선거운동 현장에서는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저도 당해봤던 일이고 저기한테 너무 힘들게 하시지는 말고 다만 그 지역에 그 민심을 보여주는 뭐 에피소드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선거구 확정을 이제 어렵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구 확정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좀 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런 건 모르는 일인데요. 네. 근데 그거 뭐 그거 조정하는 일은 뭐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선관위에서 했던 대로 택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민주당이 그 선거구 확정을 김건희 특검법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네. 그 김건희 특검법을 29일 하기로 하면서 그 전제로 선거구 획정 요거 되지 않으면 나는 김건희 특검법 우리 이번에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딜을 좀 했잖아요. 네. 그거 할 때 인천 계양에 그 좀 미세 조정을 좀 했다는 거예요. 그 계양 그 협상 과정에서 네,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워낙 선관위에서 했던 거를 민주당에서 조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국힘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네. 뒤를 미룬다고 그래서 네, 그랬었다가 그래서 그냥 선관위의 안을 받아들이는 거로 해서 다만 비례대표를 하나 줄이고 그리고 전북의 10개 의석은 그대로 지키는 거로 그것까지 협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천 계양을 지역을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좀 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사실은 그거는 했어요. 한번 확인하시고 그거는 만약 원하시면 뉴스로 다루시지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문화일보에서 예, 민주당 명령대전 전에 텃밭거리기 했나, 이에 유리한 지역을 계양을로 조정했나, 뭐 이제 이런 거 인구차 한 3천여 명 정도 수준으로 선거구 조정 후에 이렇게 조금 민주 강세 작전 서운동은 근데 그런 일은 뭐 왕왕 일어나는 일이고요. 워낙 네, 계양을 맞아요. 자체가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한 텃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큰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네, 그러긴 한데 한 3천 명 정도가 어쨌든 이제 게리맨들은 비슷하게 조금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명령대전이란 말 쓰실 필요 없습니다. 네. 대전도 아니고 네. 그럴 때 뭐 무슨 용이라고 붙여서 본인이 이름에 용 들어갔다고 온 사방에다 포스터에다 용 붙이고 자꾸 용궁 꾸셔봤자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자꾸 대전이라는 말 붙여주는 것도 그것도 언론에서 언론 플레이 하는 거고 그런 말 별로 그러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한동훈이 나왔으면 그건 대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왜요? 아니 원희룡 그냥 급이 안 돼요? 대표와 대표급이니까. 원희룡 저쪽에서는 원희룡은 무슨 뭐 대표급도 아니거니와 일개 그냥 장관 했다가 장관도 별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나온 사람 저기 하는데 거기다가 무슨 대자를 붙여줍니까? 원희룡 장관은 자신이 국토교통부 장관했기 때문에 그 인천 계양을 그쪽에 조금 개발을 좀 잘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알겠어요. 다음 얘기 넘어갈게요. 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요. 서른 의원 탈당했고요. 홍영표 의원 탈당을 시사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이낙연 대표랑 회동을 했는데 나 이번에 선거는 안 나가겠다 속보 아침에 떴어요. 그렇고 수용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전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페북에다가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네, 딱 네. 한 줄만 무슨 뜻입니까? 나오고. 네. 근데 어저께 뉴스만 하더라도 탈당하고 출마한다. 그리고 새미래 쪽으로 갈지도 모른다. 민주연대하고 뭐 할지도 모른다. 이런 게 거의 확정적으로 몇 신문에서는 또 그렇게 기사가 경향이나 JTBC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다 헛뉴스라는 게 밝혀진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거가 본인이 직접 밝힌 거니까 아마 근데 저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시라고 봐요. 그 본인 마음속에 어떤 돌풍이 불었을지 이거는 뭐 사실 누구도 짐작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안 모색도 많이 하시고 그랬을 텐데 솔직히 새미래 이낙연 신당은 전혀 지금 미래가 없거든요. 현재도 없고 미래가 없으니까 그쪽에 합류해봤자 뭐 거기에서 무슨 딜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긴 했습니다만은 그걸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아마 그거가 잘 안 됐다. 그게 만약 잘 됐으면 자칫하면은 제2의 낙석 연대가 만들어졌을지도 모르죠. 이낙연, 이준석처럼 이낙연, 임종석 해서 제2의 낙석 연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비극적이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신 거는 저는 잘한 선택이시라고 보고요. 저는 임종석 지금은 이제 전 실장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전 의원님께서는, 하여튼 민주당에 남으셔서, 이거는 컷오프가 된 것도 아니고요. 네. 이번에 공천 배제된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안 그 한 지역은 거죠. 본인이 안 하신 거예요. 네. 그 지역은 전략 공천 지역이기 때문에 무슨 컷오프고 하고 그 말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큰 마음 먹으시고 이번에 전현희 위원회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시면서 거기에 전현희 위원장 당선시키시고 그리고 열심히 지금 뭐 이광재 의원이 지금 분당갑에 가서 열심히 하시듯이 네.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좀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말하자면 그 당원들의 약간의 실망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게 운동권이든 아니면 386, 586, 686이든 그렇죠. 또 왜냐하면 당 내에서는 항상 주류 비주류가 같이 있어야 네. 그래야지 건강한 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역할을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중에 당권 싸움이 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대선 싸움이 될지 근데 그거는 열심히 투입을 해주시고 나서 당원들의 인정을 받으시는 이 점에서 제일 첫 키는 전현희 위원회 후보의 당선으로. 기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사실은 서른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일단 탈당했고 무소속으로 뛴다. 이런 얘기 같은 걸 좀 하면서 결국은 그 부천 그쪽에 있는 표가 민주당 표를 갈라먹게 되는 거가 되잖아요. 네, 그거는 좀 그 가능성이 생겨서 조금 이제 거기는 이제 새미래연대에서는 별로 미래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일단 민주연대라고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무소속 연대를 만드시겠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무소속 연대에 어느 만큼이나 동조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언론에 나오기는 홍영표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부천이나 이런 쪽도 저기 텃밭 지역이라서 거기서 이제 텃밭 지역이긴 하지만 거기서 표를 갈라먹으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인의 판단을 하시겠죠. 저는 뭐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무소속으로 나가시는 거나 어떤 거나.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새미래연대는 전혀 이번 선거에서 갈라먹는 변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전혀.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아십니다.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셔서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냐면 저는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다른 데서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권자들은 판단하고 표를 몰아주십니다. 그러면은 저는 세미래는 그렇다고 치고 뭐 무소속으로 나가서 내가 표를 뺏어와가지고 당선될 거다 안 될 거다를 냉정하게 계산해 보면 저는 간당간당하다고 보거든요. 민주당 후보랑 계산해 보면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그쪽이 유리해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둘 다 떨어지게 되면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 아니에요? 어리석은 행동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주변에서 말리셔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서 4선까지씩이나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말리셔야죠. 자칫 나갔다가 15%를 못 얻으면은 그거는 또 선거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상당한 배신자로 나중에 여태까지요.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당선이 되신 분들이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 네, 세종시. 네. 그때는 왜냐하면 당연하게 너무나 억울하게 컷오프 됐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됐던 거고요. 아마 네. 박지원 의원도 무소속으로 나가신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당선된 케이스가 여태까지 5손가락 안에 꼽기가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서른 의원이 지금 몇 선이죠? 4선 의원이시죠. 5선 의원이시고요. 5선이시네요. 네, 네, 네. 지금 연세도 사실은 좀 있으세요. 네. 그러시네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본인이 마지막을 유정의 미래 좀 거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좀 본인이 조금 대선제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을 조금 애매하게 하는 거는 본인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 마지막을 애매하게 하는 거는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내리막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떠나는 모습을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요새는 뭐 100세 시대니까 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거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종석 실장은 나이가 젊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임종석 실장이 오히려 저는 이낙연 대표랑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냥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 내린 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랑 같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난 차라리 민주당을 그대로 남아서 지금은 조금 절치부심하고 있다가 다음을 노리겠다. 대선 후보든 뭐든지 간에 네. 이게 본 거라는 거잖아요. 이번에 당권이든. 국회의원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사실 본 거죠. 그리고 네. 뭐 당대표를 나중에 나가든 이렇게 지금 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는데 네.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연세도 많고 이미 기득권을 너무 많이 했고 그러면은 굳이 여기서 지금 한 번을 더 하겠다고 좀 모양 빠지게 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그건 홍영표 의원도 좀 마찬가지 아닌가요? 차라리 그럴 때는 좀 아름답게 이 당의 어른들로서 뭔가 좀 이번 정권 교체는 아니지. 국회의원의 숫자를 조금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본인이 거기에 좀 도움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윤석열 정권에서의 너무 한쪽이 지금 권력을 많이 가지면 안 되니까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어주는 쪽으로 해놓는 게 좋지 않아요? 글쎄요. 저는 그 결론은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보고 있으면은 예전에 이제 18대에 그 전에 정동영, 손학규가 대선에서 결국은 패했습니다. 네. 손학규 후보가 당권을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18대에 공천권을 다 휘둘렀는데 그럴 때 사실은 많은 저기에서 이해찬 의원이나 이른바 친노 세력들이 패족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붙이고 네. 그리고 출마를 못하거나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 절치부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개혁과 통합이라고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을 그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19대에 다시 들어와서 19대부터 또 다시 주류 세력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당이라고 하는 건 이런 끊임없이 이런 세력 교체와 세력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봤을 때 과연 이낙연이 그런 세력이 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다 저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몸을 실습니까? 하려고 그러면은 임종석 개인이 개인과 그 세력을 가지고 저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서의 절치부심이나 저기 하는 거를, 왜냐하면 당에서 가령 친명 세력들도 그걸 나쁘다고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비주류 세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또다시 경쟁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거죠. 그러면 근데 하여튼 이낙연 대표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다 저기 하지만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하시고 그 잘못된 선택에 같이 승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잘 없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홍영표 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홍영표 의원은 참 착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이고 정책이 이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러는데 왜 자꾸 저기 이런 계파 싸움이나 이런 거에 저기를 해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의 선택이십니다. 그거는 뭐 5선 이상이시고 저기 했을 때는 다 개인의 선택이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5선 이상이 그냥 많이 살아남았는데 민주당은 한 명 살아남았어요. 조정식. 조정식 하나. 자칫하면 국회의장 되겠어요. 일당이 되면은. 저쪽에서는 국힘에서는 워낙 현역 불패, 김건희 특검 방탄 뭐 이것 때문에 현역들을 다 살려놨던 그것 때문에 6명이 5선 이상에 거기는 뭐 6명씩이나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다 살아남았어요. 거기서 유일하게 정말 억울한 사람은 장제원 의원 하나예요. 장제원 의원 미리 저기 하는, 안 그랬으면 지금 보십시오. 김기현도 살아남았죠. 하태경은 서울에서 저기를 하고 있지만 또 대구에 그 주호영도 살아남았죠. 그치. 다 살아남았잖아요. 네, 다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건 뭡니까?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하여튼 평가 때문이기도 하고 컷오프에서 6명이나 잘려나갔으니까 그건 뭐냐면은 기득권 아니면 다선 중진 의원들에 대한 대중의 국민의 반발심, 이거에 대해서 저는 혁신 공천을 한 거라고 봅니다. 한 개인에는 저도 가령 한 개인에는 다 다 호불호가 있어요. 가령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같이 당 생활을 하고 나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그렇죠.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이 아깝다 이건가요? 안타깝다? 아니,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뭐라고 어떡할 겁니까? 본인의 판단이다? 본인의 판단. 저는 홍영표 의원도 마찬가지로, 임종석 실장의 당을 위해서 다음을 노리는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떤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 네네. 그럼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공천은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훨씬 더 혁신 공천에 가깝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혁신의 3가지. 그러니까 다선 중진의 물갈이, 그 다음에 텃밭의 물갈이, 또 하나가 이른바 기득권의 물갈이. 이 3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훨씬 더 가까운데 이 과정에서 사실 피도 많이 흘리고 또 상처도 많이 생기고 많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이제 아울러서 이제 본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한 일주일여 지나고 나면은 이제 국민들 앞에 딱 성적표는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공화국 심판, 이거에 또 김건희 부정부패에 대한 심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다고 좀 봅니다. 이재명 사당화라는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사당화는요, 이준석 사당이고요, 지금 현재. 이낙연 사당이고요. 그 다음에, 국힘은, 저는 한동훈은 허세라고 봅니다. 한동훈은 허세고, 실세는 윤석열보다 김건희 실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건의당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당화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리더가 리더십을 갖췄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거에 따라 달려 있는데, 여태까지는 저는 공천 과정에서도 상당한 혁신의 개혁의 모습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저는 높은 점수를 주는데, 이게 본선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두고 봐야죠. 근데 그렇게 원래 리더는 그런 겁니다. 단안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게 리더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천이 어쨌든 김건희 특검
통과 전까지는 매끄럽다고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주 난리가 났는데 뭐 지금 분신을 2번이나 했어요. 아이고, 분신도 그렇고, 뭐, 삭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지금 현역 불패가 깨지고 있잖아요. 4명이나 깨지고. 그리고 지금 깨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TK와 강남권, 자기네들 텃밭에, 저기 때 이미 속으로는 다 마음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주진우나, 또 누구죠? 뭐 하여튼 몇 사람들, 용핵관들이 저기 된 것처럼, 지금 이제 그것들은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포장하느냐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겠죠. 거기서 현역들은 많이 떨어져 나갈 거라고 봅니다. 조국 혁신당이 어제 창당대 이제 했잖아요. 네. 현역 의원들이 많이 좀 가야지 번호가 앞번호를 받을 텐데 지금 어쨌든 현역 의원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번호가 뒷번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떻게 되는 저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은 워낙 강렬해서 저는 뭐 현역 없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해요. 한 30몇 번에 가더라도 거기 가서 찍는 게 그 유권자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물론 앞번호가 좋지요. 그러니까 제가 4년 전에 열린민주당 경험으로 봤을 때 열린민주당에는 손혜원 의원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2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12번.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는 분은 있는 것 같아요. 황운하 위원이 은근히 조국 혁신당에 관심을 좀 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근데 아마 안 간다는 소리도 또 있고. 안 간다는 소리도 있고, 그거는 아마 한 3월 중순 정도까지 아마 앞으로 한 열흘 정도가 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없어도 큰 상관없어요. 없으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 국고 지원금을 하나도 못 받죠. 근데 그 열린민주당 때는 지지도는 평상시에 이제 여론조사하면 10% 넘게 나오다가 네. 실제 투표장 갔을 때는 민주당 거 뺏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5%인가 6%인가 나왔잖아요. 5.42%. 네. 네. 이번 조국 신당은 그런 일은 없을까요? 일단은 지난 더불어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을 참칭 진민주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해찬 선대위원장께서 굉장히 이걸 약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네. 이른바 더불어시민당 몰빵론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에 의해서 그런 게 저기 돼서 그랬죠. 그때 열린민주당은 굉장히 힘들게 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점점 지지율이 빠졌는데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조국 혁신당에 대한 부채의식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혀를 뚫어준 거에 대한 고마움 때문인지 아니면 윤석열 심판에 대한 필요성 때문인지 그런 말하자면 대단한 이 갈등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저는 뭐 표현을 하객진이라고 항상 표현을 하는데 윤석열 무도함과 윤석열 무능을 같이 이렇게 하객진 전법을 써서 같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구사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을 뿐 사실 어저께 조국 혁신당 창당 대회에 있는데 가셨어요? 아니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저는 제가 자꾸 사람들은 제가 열린민주당을 옛날에 했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에 가지 않느냐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고요. 저기는 봤는데 어저께 이제 사무총장, 조정식 사무총장이 갔는데 발언을 안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이제 얘기하기가 깔끄러운 때예요. 아직 어떤 식의 경정협력 과제가 더군다나 어저께는 한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의 창당대회도 그렇죠. 같은 시간에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는 전략을 가지겠죠. 그거 전략을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같이 전법을 써서 거기에 저기라는 저는 이거는 처음부터 투표율을 올리는 데는 확실하게 도움이 될 거다. 중도층에서도 약한 고리가 있는 사람들은 꽤 많이 조국 혁신당을 선택하면서 지역구는 민주당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일반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조국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윤석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자극해 주느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이미 그 수행이 5년 만에 고행의 끝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도 트일 수 있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한가운데 있잖아요. 더군다나 재판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입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특히 팩트에 대해서. 근데 조국 장관은 팩트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근데 있죠. 만약에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데 네. 만약에 판결이 오늘 내일이라도 막 나버리면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을 일치는 않을 테고요. 물론 그렇게는 안 선거 나겠지만. 전까지, 선거 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만 국회의원 해도 상관없고, 그러면 왜냐하면 더군다나 저는 그래서 조국 장관이 구속이 무소속 돼버리면. 출마가 아니라, 아니 당연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은 구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하게 뭐 구속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이게 무소속 혼자 출마가 아니라 조국 세력, 윤석열 심판 세력으로 했기 때문에 동지의 연대를 만든 게 저는 우리나라 정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이번에 확실하게 세력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파기환송이 되면은 또 판세가 달라지고 만약에 파기환송이 안 된다 그러면은 구속이 됐고 대신에 비례니까 다음 순번이 앞으로 이제 다시 와서 또 그 당은 의석수를 유지를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무슨 저는 그게 그리고 저는 뭐 저도 그건 하는 게 이번에 조국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조국 대표가 표방하는 지난 2주일간의 확실한 스탠스가 정치인으로 거듭났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정치인으로서의 거듭남은 만약 감옥에 갇히면은 더 커집니다. 알겠습니다. 더 커집니다. 이준석 대표가 상대적으로 좀 쪼그라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뭐 비례 얘기도 나오고 대구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는 항상 마이너스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뭐 내부 얘기를 듣자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에 결정은 본인이 선택하지 주변 얘기를 안 듣는다고. 네,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그러죠. 정말 네, 안 김진애는 정말 충심을 갖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시는데 네. 왜냐하면 꼭 말을 안 들으실 때는 이게 뭐냐면 저는 비례대표를 선택을 안 저는 비례대표를 지금은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선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초이스는 본인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올리는 데 가서, 지역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대구나 경북이나 이런 데로 갔으면 정치적인 존재감을 올릴 수 있는 데를 얘기를 할 수가,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세 번째, 말하면 실무적인, 그러니까 이른바 반도체 연합으로 조금이라도 승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다. 네. 그게 잔정치거든요. 잔정치. 그런 짜른 정치 가지고는 정치적인 존재감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왜 또 이번에도 축소형 선택을 하시느냐. 그러니까요. 정말 젊은 아니 김정인 위원장 거기 가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말을 안 듣나?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참.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인사이드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되는데 오늘 월요일 1침 시간에 또 김진애 전 의원으로부터 한 수 또 배우고 갑니다. 오늘 방송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듣다 보면은 정말 해안이 그냥 머리를 아주 그냥 깔끔하게 쫙 시원하게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박하사탕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댓글 참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